미국이 북한과 합작한 230여 개 기업 명단 등을 공개하며 대북 제재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비핵화 조치에 시간을 끄는 북한에 압박 경고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에 나서면서 양측이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에 들어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시안게임 초청장을 전달할 계획을 밝히면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끝물을 폭염이 오늘도 이어져 경북 영천의 낮 기온은 40도를 넘었습니다. 폭염에 모기는 줄었지만 벌들이 급증해 벌집 제거 신고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야구공만한 크기지만 한 달만 지나도 농구공만큼 커져 미리 제거하지 않으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허위범 특검팀은 드루킹이 정치 자금을 건넨 사실을 시인했으며 대가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댓글 조작에 대한 핵심 관련자 소환 조사를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며 김경수 지사 조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중국의 유명 제약업체가 가짜 백신을 제조한 의혹이 불거져 중국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해외 순방 중인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하면서도 여론 통제가 이루어져 후폭풍이 더 거셉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9 시작합니다. 미북 간 비핵화 후속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미국이 다시 대북 제재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제재 빗장을 더 푸는 모양새입니다. 국방부가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이른바 GP 병력의 시범 철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인데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첫 소식 김동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김정은 위원장은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최전선 감시초소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적진까지의 거리는 불과 350m밖에 되지 않는 위험천만한 곳이어서 지휘관들은 절대로 그것에만은 나가실 수 없다고 최고사령관 동지께 간절히 말씀 올렸습니다. 정전 협정에 따라 남북 모두 감시초소를 배치할 수 없지만 북한이 먼저 1970년대부터 비무장지대를 요새하면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무장 지역 안의 감시초소는 남한은 약 60여 개, 북한은 160여 개를 구축했고 박격포 등 중화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비무장지대 내의 감시초소 병력과 장비의 시범적인 철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GP 철수의 관건인 북한의 GP 동시 철수 등 상응 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북한은 목함질에 도발을 하는가 하면 2013년 이미 정전협정의 효력 백지화도 선언한 상태입니다. 정전협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미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한 그 입장을 철회하는 조치,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북한의 비핵화 조치도 없는 가운데 우리의 안보 태세만 약해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자, 그런데 북한은 또 한 번의 비핵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의 일부 해체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핵실험장 폐쇄에 이어서 또 하나의 약속 이행으로 반길만은 하지만 이번에도 외부 전문가 참관은 없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공개한 북한 동창리 발사장의 최근 모습입니다. 지난 20일부터 촬영된 위성 사진엔 대형 공사 크레인과 함께 발사체 조립 시설이 해체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발사장에서 1km 정도 떨어진 엔진 실험장에서도 구조물이 해체되거나 발사대가 철거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참관했던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해체한 건 미북 정상회담 약속 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They're destroying their engine site. They're blowing it up. They've already blown up one of their big test sites. 청와대는 좋은 징조라면서 비핵화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평양 방문 당시 김영철로부터 미리 귀띔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직접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미 이동식 발사로 로켓 발사대가 필요 없게 됐다거나 유의미한 실질적 조치는 아니란 분석도 나옵니다. 또 이번에도 외부 전문가 참가는 없었다는 점에서
돌이킬 수 없는 조치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정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인도네시아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특사를 보내서 다음 달 열리는 아시안게임 초청장을 전달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에 응한다면 이 8월에 인도네시아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합니다. 다 이유가 있을 텐데요. 최지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레트노 마르슈디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이 모레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우리 대통령을 공식 초청하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명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방한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북한 평양에도 특사를 파견해 아시안게임 초청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을 주선하려는 시도입니다. 성사 여부는 김정은의 인도네시아 방문 수락 여부에 달렸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방문은 김정은 참석 여부와 연동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미북 간 논의가 진척될 기미가 없어 김정은의 참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로선 8월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낮은 셈입니다. 다만 북한이 연일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형편이어서 김정은이 깜짝 참석으로 우호적인 국제여론 조성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북한의 이 비핵화 움직임에 영 믿업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 대북 제재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가 합동으로 북한이 원산지 등을 속이면서 불법 무역을 하고 있으니까 함부로 거래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비핵화 후속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은 원산지 둔갑을 대표적인 불법 무역 사례로 꼽았습니다. 이른바 북한 흔적 지우기. 북한의 수산물이 제3국으로 밀수돼 포장 등을 바꿔 다른 나라 제품으로 팔려나간다는 겁니다. 중국 업체의 하청을 받아 북한에서 만든 의류도 중국산으로 둔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그러면서 농업과 애니메이션 등 37개 분야에 걸친 북한과 외국의 합작기업 239개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이들과 거래하면 대북제재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는 걸 경고한 겁니다. 미국은 또 북한이 해외 노동자 임금 가운데 많게는 90%를 송금받아 매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인다며 알제리와 콩고 등 북한 노동자가 파견된 42개국의 명단도 발표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고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조치라고 봐요. 이런 가운데 미 의회는 주한미군 병력을 2만 2천 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기무사 문건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송 장관은 해당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을 했지만 위증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늑장 보고 논란에 휘말린 송영무 국방장관은 기무사 문건이 문제될 것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 9일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송 장관이 법률 검토 결과를 전하며 자신의 의견을 공개했다고 국방부 기무 부대장이 증언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유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 문의를 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송 장관은 발언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위수령이 이제 없어질 단계에 있는데 제가 위수령 얘기했다는 것은 상상 이외의 얘기입니다. 보고 시간도 다릅니다.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몇 분간 보고를 받으셨죠? 한 50분에서 55분 정도 정확하게 그건 우리 보좌관들이 기억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문건을 그냥 놓고 갔는지 중요하게 보고했는지도 엇갈립니다. 장관님께서 이 사안의 위중함을 인식할 정도로 그렇게 대면복을 드렸습니다. 한 5분 정도 그 문건이 아니고요. 딴 지일반 보고를 하고 이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해서 이거는 놓고 가라 내가.
위증 논란으로 번지자 송 장관은 자신의 평생을 걸었습니다. 왜 거짓말하셨습니까?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저는.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수사 일정에 차질을 빚은 허익범 특검팀이 이 충격을 추스리고 다시 수사에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이제 수사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드루킹 사건의 몸통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드루킹이 연루 의혹을 제기한 김경수 지사의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재 기자입니다. 허익범 특검팀은 2016년 10월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를 시간대별로 재현해 수사의 본류인 김경수 도지사 연루 의혹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 씨를 2차례 소환한 데 이어 시연회 동석자로 알려진 드루킹 측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지사 소환에 대비한 수순이라는 분석.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핵심 관련자 되는 분들 사람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차근차근 스피드 있게 준비해 갈 것으로. 특검팀은 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하지만 돈을 준 드루킹에겐 면죄부를 줄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드루킹이 지난해 대선 직후 노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인사들을 거론하며 SNS에 협박성 메시지를 올린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특검이 킹크랩2를 이용한 22만 건 댓글 조작 혐의로 드루킹 일당을 추가 기소하면서 내일 선고 공판은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드루킹의 태도가 돌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드루킹의 수사 협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진실 규명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자, 이제 매일 그 덥다 하는 소식도 듣기도 짜증 나실 텐데 정말 기온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폭염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최고 기온부터 좀 볼까요? 자, 경북 영천 신령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40.3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동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된 수치인데 1942년 8월 대구에 40도였던 역대 최고 기온을 넘어섰습니다. 전기 사용량도 급증을 했습니다. 오후 5시에 최대 전력 수요가 9,248만 킬로와트까지 치솟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하루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비 전력도 어제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7.7% 전력 예비율을 기록하면서 전력 대란 우려까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펄펄 끓었던 오늘 하루를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북히 쌓인 대파 위로 선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채소가 물러지자 상인들이 고육지책을 내놨습니다. 대파가 열이 나니까 그나마 좀 덜 상하라고 선풍기를 이렇게 쐬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서울, 부산, 광주 등 통영시와 도서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의 온도를 측정하는 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에 나왔습니다. 오후 5시가 가까워졌지만 낮 기온은 35도 이상으로 여전히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의성낮 최고 기온이 39.6도, 경주 39.3도, 영천이 38.8도를 기록하는 등 각 지역이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공식 기록이 아닌 방제 목적의 참고 기록이지만 자동 기상 관측 장비 측정값으로는 40도를 넘는 곳도 나왔습니다. 경북 영천 신령면의 낮 최고 기온이 40.3도, 여주 흥천면은 40.1도 등 최강 폭염을 기록했습니다.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사망 2명에 온열 환자 180명 등 폭염 피해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폭염을 불러온 북태평양 고기압이 변동이 없다며 한없는 무더위를 예상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력 수요도 연일 역대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오늘 시간대별 전력 수요를 나타낸 이 그래프입니다. 각종 설비들이 잠시 멈추는 점심시간을 빼고는요, 계속 높아져서 오후 5시 기준에 9,248만 킬로와트로 역대 최대 전력 수요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아침부터 어제 같은 시간대 전력 수요보다 계속 높은 모습입니다. 보면 자, 예비 전력 안정적 수급 기준인 10%를 크게 밑도는 7%까지 떨어졌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전력수요관리업체의 상황실에 하루 종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끝모르게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전력을 낮추어 줄 수 있도록 그런 고객들이 사용하는 전력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항상 실시간으로 저희는 모니터를 합니다. 오후 5시 전력 수요가 어제에 이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을 때 여유 전력량은 709만 킬로와트, 전력 예비율이 7.7%까지 내려갔습니다. 정부는 오전까지만 해도 기업들의 전력 수요 감축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전력 예비율이 낮아 발동 요건은 충족됐지만 지난 20일 재가동한 한울 4호기가 오늘 100% 출력을 달성해 공급량이 120만 킬로와트 늘었고 또 휴가철을 앞두고 막바지 조업 중인 기업의 부담도 고려했습니다.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데 여러 번 이렇게 DR을 좀 실행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 스케줄을 맞추기 어려우니까. 하지만 정부 예상은 계속 빗나가고 있어 올여름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비 전력이 500만 킬로와트 미만이면 비상 경보가 발령되고 300만 킬로와트 미만이면 긴급 절전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자, 이렇게 폭염에 가만히 서서 숨쉬기도 힘든 상황인데 지금 좀 화면을 보시면 저분들보단 내가 좀 낫구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더 뜨거운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1000도가 넘는 용광로 쇳물을 다루는 제철소, 또 뜨겁게 달궈진 철판 위에서 일하는 조선소 근로자들입니다. 오선열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뻘건 쇳물이 용암처럼 끓어오릅니다. 불꽃이 튀는 용광로 쇳물 온도는 1500도. 근처에 있으면 숨조차 쉬기 어렵습니다. 방염복을 벗자 얼굴과 몸은 온통 땀 범벅입니다. 출송구에 가면 덥고 땀도 많이 흐르지만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조선소. 아지랑이가 이글거리며 피어오릅니다. 대형 가스 운반선 건조장은 철판이 한껏 달궈졌습니다. 철판 위에 잠시 서 있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철판으로 만든 선박 가판입니다. 온도를 재보니 이렇게 45도가 훌쩍 넘습니다. 복사열을 내뿜는 철판 위에서 용접 작업을 하면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다음에 아침부터 올라올 때부터 열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오후 되면 아예 다 젖죠, 옷이. 작업 공간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시원한 물을 마시고 송풍장치에 몸을 맡겨도 더위가 가시지 않습니다. 상당히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에 그 용접 열기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체감 온도는 그보다 더 높겠죠. 산업 현장의 근로자들은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며 폭염과 정면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오세일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폭염이 때 아닌 불청객 말벌을 불러와서 주택가가 벌집 제거에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도 조금 느끼셨을 텐데 모기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 이런 건지 장윤정 기자입니다. 부산의 출동입니다. 말벌 벌집 제거입니다. 부산의 출동입니다. 주택 창문에 매달린 말벌집. 소방대원이 조심스레 살충제를 뿌리고 긴 막대기로 벌집을 떨어뜨립니다. 조금 전 떼어낸 벌집입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돼 야구공만한 크기지만 한 달만 지나도 농구공만큼 커져 미리 제거하지 않으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월에 집을 짓고 주로 8월에 기승을 부리던 말벌이 폭염에 개체수가 늘고 활동 시기도 한 달 앞당겨진 겁니다. 벌집 제거 119 신고도 급증해 지난 15일 990건에서 16일 1,400여 건, 급기야 어제 하루만 2,000건을 돌파했습니다. 관내에서 하루 평균 5건 정도에서 많게는 8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여름밤 불청객, 모기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서울 시내 60개 모기 유인 채집기를 수거한 결과 7월 셋째 주까지 잡힌 모기는 700여 마리로 지난해보다 절반 수준입니다.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모기가 계속된 폭염에 무릉덩이가 마르면서 살 곳을 잃은 겁니다. 이제 폭염이 지속이 되면은 이 모기들도 이제 살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이제 수명이 짧아지고 햇빛이 별로 비치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그 여름잠을 잡니다. 유례 없는 폭염이 말벌과 모기의 운명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원전 가동에 대해서 왜곡하는 주장이 있다면서 이를 제대로 알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원전 가동 상황을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산업부가 전체적인 전력 수급 계획과 전망 그리고 또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국민들께 밝혀드리기 바랍니다. 자, 강동원 기자, 지금 보면 이 멘트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런 발언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일부 산업계와 언론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이 비판의 목소리, 그러니까 빗나간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최대 전력 수요 예상치마저 틀리면서요, 이 비판이 더해지고 있는데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 최대 전력 수요를 보수적으로 낮게 잡았고 이 때문에 정부가 원전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니까 이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곤란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원전 가동률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지난해 6월 탈원전 선언 이후에 원전 가동률은 꾸준히 떨어졌지만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현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작년 5월에 이 76.4%였던 원전 가동률은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올해 3월 이 최저치인 54.8%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5월부터 다시 상승해서 6월 기준에는 67.8%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다음 달 탈원전 정책 이전 수준을 되찾는 것은 물론 80%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문재인 정부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꾸준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원전 가동률이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요, 2038년까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꺼번에 모든 원전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비 때문에 이 가동을 멈췄던 원전을 재가동하면서 이 원전 가동률이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폭염 때문에 원전을 이제 재가동하면서 지금 가동률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은 맞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논란의 발단은요, 이 한국수력원자력입니다. 이 한수원은 지난 22일 보도자료에서요, 한빛 1호기와 한울 1호기의 계획 예방 정비 착수 시기를 전력 피크 기간 이후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비 중인 한빛 3호기와 한울 2호기를 전력 피크 기간 전에 다시 가동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를 피해서 이 정비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치겠다는 취지였지만 이 전력난 때문에 원전에 다시 의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과 산업자원부 측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원전 정비 일정은 지난 4월에 이미 계획한 것이고 이 폭염 발생에 따른 긴급 조정이 아니다 이런 건데 오해를 살 만한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이제 폭염도 있고 혹한도 있을 텐데 전력상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 이것만은 좀 없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법원과는 자료 제출을 두고 치열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앞서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임종원 전 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에 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을 보고한 정황을 찾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대법원 컴퓨터에서 백업해둔 자료와 퇴임 후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까지 대부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전히 법관들의 인사, 이메일 자료, 관용차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등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행정처의 기획조정실을 제외한 다른 부서는 컴퓨터 열람도 금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 문건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행정처는 우리의 수사 범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 같다며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회의도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건의 문건을 모두 공개하라며 대법원을 압박했습니다.
법원의 제한적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자료 공개 속에서도 검찰은 강제 수사 의지를 밝히며 엄정 수사를 거듭 천명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고발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출석하면서 아는 대로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진우 기자도 내일 조사를 받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경찰서에 들어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고발 사건 조사를 위한 참고인 신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할 생각입니다. 배우 김부선 씨는 지난 2010년 김어준 씨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청남 사는 한 남자와 만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거론된 성남 사는 남자가 누군지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어준 씨는 4시간 반 정도 조사받고 돌아갔습니다. 성남 사는 남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만났다 이렇게 김선 씨.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경찰에 가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바른미래당이 지난달 10일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등으로 고발한 데 따른 겁니다. 경찰은 이재명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과 형 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그리고 성남FC 뇌물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주진우 기자도 참고인으로 불러 김부선 씨 사과문 대필 의혹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육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군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 장성들의 성폭력 사건은 이달 들어서만 벌써 3번째입니다. 안현영 기자입니다. 23일 육군 양성평등센터로 장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군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군은 21일 오후쯤 육군 소장 A씨가 자신을 껴안고 볼에 입맞춤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소장의 관사에서 열리는 외부인 초청 행사를 도와주러 갔는데 행사가 끝나고 성추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신고를 접수한 육군은 장성 A씨를 여군으로부터 격리하고 보직해임했습니다. 수사도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앞서 해군 준장이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고 육군 준장은 부하 여군의 손을 잡았다가 보직해임됐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긴급 군 기강 점검회의까지 열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성폭력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이런 엄단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군 기강이 좀처럼 바로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안형량입니다. 오늘 의정부의 한 빌라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안에 있던 아빠는 두 아이들을 양팔로 안고 소방관이 올 때까지 창문 난간에서 버텼습니다. 화상을 입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이 어린 남매를 지켜냈는데요. 부성의 힘인가 봅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불이 난 건물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옵니다. 한 남성이 4층 창문 난간에 걸터 앉았습니다. 어린 남매를 품에 안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오늘 새벽 6시 20분쯤 의정부의 한 빌라 4층 36살 김모 씨의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김 씨는 뜨거운 화염과 유독가스를 자신의 몸으로 막아내며 4살과 11개월짜리 남매를 지켰습니다. 불이 난 지 18분 만에 아이들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아기들을 신선한 공기 쪽으로 얼굴을 이렇게 내밀어 주시는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동안에 버텼던 걸로 보입니다. 또 다른 소방관들은 그 사이 진입에 성공해 김 씨 부부를 구조했습니다. 김 씨는 2도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위기의 순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아빠가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자동차 위로 무게 80kg짜리 대형 타이어가 떨어지는 날벼락 같은 사고가 났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던 일가족 4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여름 휴가를 맞아 고향인 충남 홍성에 계신 부모님을 뵙고 돌아오던 47살 이모 씨 가족. 서해대교를 지나던 중 갑자기 차 위로 커다란 바퀴가 날아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반대 차선에서 달리던 25톤 트레일러 화물차에서 바퀴 하나가 빠졌습니다.
바퀴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차선으로 날아갔습니다. 화물차 바퀴는 지름 1m, 무게는 80kg에 이릅니다. 바퀴에 깔린 차량은 이렇게 앞유리가 깨지고 지붕이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이 씨와 두 딸이 다쳤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이 씨의 아내 48살 안모 씨는 숨졌습니다. 수직을 접하는 순간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한참 정신이 잃을 정도로. 화물차 운전자 53살 이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사흘 전 정비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운전자는 일괄되게 똑같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고쳤다, 금요일날 고쳤다, 그리고 타이어 빠졌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이 씨를 입건하고 정비업체의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경북 영덕에서는 3시간 동안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인질로 잡혀있던 남녀 2명은 흉기에 다쳤습니다만 다행히 풀려났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경찰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을 압송합니다. 흉기 인질극을 벌인 41살 조모 씨입니다. 조 씨는 오늘 낮 2시 9분쯤 경북 영덕군 자신의 집에서 흉기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38살 여성 A 씨와 36살 남성 B 씨를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다 시작된 시비가 발단이었습니다. B 씨가 흉기에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뒤 경찰이 출동하자 조 씨는 A 씨를 인질로 잡고 맞섰습니다. 구체적으로 요구 사항은 경찰한테 한 건 없고 대화 시간을 좀 원했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 씨는 3시간 만에 A 씨를 풀어주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 씨와 B 씨가 흉기에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고통을 호소해온 이 소상공인들이 본격적으로 불복종 운동에 나섰습니다. 오늘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을 시켰고 이 광화문 천막투쟁에 이어서 다음 달에는 총궐기투쟁까지 벌이기로 했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20년째 PC방을 운영 중인 이천희 씨. 내년 최저임금에 맞춰 종업원 인건비를 올리는 건 이 씨에게 문을 닫으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 그 최저임금제가 4,100원이었지만 그때도 PC방 요금은 1,000원이었습니다. 지금도 PC방 요금 1,000원도 받기 힘든. 온 가족이 조그만 식당에 매달리고 있는 김홍열 씨도 뭐든 한다는 각오입니다. 하루 문을 닫고라도 우리의 관철될 때까지는 저희도 이제 어떤 투쟁을 해야지. 이런 소상공인들이 생존권 운동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자립을 상징하는 바람개비를 들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거부했습니다. 재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꼭 업종별로 관철될 수 있도록. 다음 달 서울 광화문 등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가고 총궐기 집회도 합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오는 8월 29일 총궐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 노사가 임금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자체적인 근로계약서도 만들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생존권 연대가 집단 행동을 예고하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차를 운전을 하고 있는데 멀쩡히 지나가던 행인이 손목으로 차를 툭 부딪히거나 아예 차에 심하게 부딪힌 것처럼 몸을 차량으로 던지는 헐리우드 액션까지 하는 이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명백한 보험 사기인데 자칫 피해가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최윤정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차량이 지나가려 하자 무작정 몸을 내던집니다. 한 차량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자 급정거해 뒷차의 추돌을 유도합니다. 교차로에서 빨간불을 통과해 신호 위반하는 차량을 보고 기다렸다는 듯이 차에 뛰어듭니다. 보험금과 합의금을 노린 전형적인 자동차 사기입니다. 이들은 주로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 또는 교통법규 위반한 차량을 노립니다. 당황한 나머지 적절한 대응을 못할 거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사고 피해를 과장해서 적발된 보험 사기는 지난해에만 3,600명이 넘습니다.
사고가 나면 이들은 현장에서 합의를 요구합니다. 이때는 즉각 합의에 응하지 말고 침착하게 사진을 찍어두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챙겨야 합니다. 주변의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합의는 이제 그런 조건 등을 들어보신 다음에 하시더라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사기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신고부터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당내외 경제 전문가를 전면에 포진시킨 비대위 명단을 확정을 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당의 새로운 가치와 맞지 않는다면 스스로 당을 떠나야 한다면서 처음으로 인적 쇄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자유한국당 전국위원회가 당 혁신을 이끌 비대위원 8명의 인선을 마치고 비대위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당내에선 재선 박덕흠, 초선 김종석 의원, 외부 인사로는 최병길 전 삼표시멘트 대표이사,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 이수희 마중물 여성연대 대변인, 그리고 정현호 한국청년정책학회 이사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배현진 송파을 당협위원장은 대변인에 임명됐습니다. 김종석 의원은 아시다시피 경제 전문가입니다. 소위 이제 탈국가주의, 시장의 자율, 공동체의 자율 이런 것을 그런 철학을 강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비대위 인선을 마친 김병준 위원장은 당 혁신 과제로 인적 쇄신을 언급하며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우리가 아마 스스로들 경계를 해가면서 여긴 도저히 이 당엔 내가 몸을 담을 수가 없다 하는 분은 스스로 떠날 것이고. 한국당은 경제 전문가를 비대위 전면에 포진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집중 공략하며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과거 국민의당 출신으로 무소속으로 남은 손금주 이용호 의원의 몸값이 다시 올라갈 조짐입니다. 김미선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과 함께 만든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꼭 20명이었습니다. 평화와 정의가 지난 4개월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게 되기를 바라고.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19석이 되면서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당장 무리하게 공동교섭단체 재구성을 시도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공동교섭단체를 꾸리는 일에 무리하게 나서는 것보다는 황망한 일을 당한 정의당에 위로를 보내는 것이 우선적이라 생각가지고. 민평당은 그러나 정기국회를 앞두고 다음 달 중순부터는 다시 교섭단체 구성 노력을 벌일 계획입니다. 민평당이 꾸준히 영입 노력을 기울여온 무소속의 손금주 이영호 의원이 우선 영입 대상입니다. 두 사람은 민주당 합류설도 나오고 있어 몸값이 올라갈 전망입니다. 민평당이 두 사람을 영입하지 못할 경우 국회는 다시 3당 체제로 운영됩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라오스에서 SK건설이 참여한 수력 발전댐의 보조댐이 무너져 마을 6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수백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마을 전체가 흙탕물에 잠겨버려 주택 지붕만 간신히 보입니다. 현지 시간 23일 밤 라오스 남동부 세피안 세남노이 수력발전댐의 보조댐이 무너졌습니다. 댐이 무너지면서 인근 6개 마을에 홍수가 발생해 주민들 다수가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됐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또 1,300가구, 6,6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댐이 무너지면서 약 50억 톤, 올림픽 수영장 200만 개에 해당하는 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댐은 SK건설이 2012년 한국서부발전과 태국전력회사와 합작 법인을 구성해 수주했습니다. 5개의 보조댐이 있습니다. 보조댐 중 하나가 범람을 하면서 이제 하류마을 지역에 침수 피해가 가중된. 라오스 당국은 군과 경찰 등 인력을 총동원해 구조와 수색 작업을 하고 있으며 SK건설도 현지에 비상대책반을 꾸려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대형 산불이 두 곳에서 발생해 적어도 50명이 숨졌습니다. 폭염에다 강풍까지 불어 불길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리스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유럽연합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리스 휴양 도시 키테나. 산속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거대한 불길이 차량들을 집어삼킬 듯합니다. 수도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도 자욱한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아테네 서부 산악지대와 북동쪽 펜텔리 지역 두 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최소 50명이 숨지고 160여 명이 다쳤습니다. 또 가옥 수십 채가 불타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Ευτυχώς ήταν η θάλασσα και πήγαμε στη θάλασσα, βοηθήκαμε μέσα, γιατί οι φλόγες μας κυνηγούσαν μέχρι και τη θάλασσα. Μας έκαναν την πλάτη και που το είχαμε μέσα. 당국이 소방 차량과 헬기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 확산 속도가 워낙 빨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0도가 넘는 폭염에 대형 산불까지 덮치자 그리스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EU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Είναι μια δύσκολη στιγμή για την Αττική. Είναι μια δύσκολη νύχτα για την Ελλάδα. Αυτή τη στιγμή πάνω από 600 άνδρες και γυναίκες της πυροσβεστικής επιχειρούν. 그리스뿐 아니라 북유럽과 북미 등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염에 산불로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가짜 분유에 가짜 계란까지. 가짜라면 없는 게 없는 중국이 이번엔 가짜 백신 파동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민들 분노가 들끓자 중국 정부도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중국의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我们小狗从来不咬人，我哪有拿着绳子的？你拿着绳子没拴，万一咬到呢？万一咬到小孩子呢？ 叫小狗我了。 영상을 올린 네티즌은 엉터리 광견병 백신 때문에 광견병 공포가 높아지면서 이런 촌극이 잦아졌다고 설명합니다. 중국 대형 제약업체인 창성바이오가 광견병 백신의 성능 기록을 실제보다 좋게 조작했다 적발된 사실을 꼬집은 겁니다. 现已查明企业编造生产记录和产品检验记录，随意变更工艺参数和设备。 이 업체는 지난해 3개월 신생아부터 만든 DPT 백신 25만여 개도 함량 미달로 만들어 납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作为父母，我们家长来说还是很恐慌啊，所以我们能做的，那就只能说花钱上香港或者别的地方打。 두 딸의 엄마이기도 한 중국 배우 장지희도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이에게 접종하는 백신마저 가짜면 도대체 불가능한 건 뭐가 있는지 알려달라. 장지희의 발언은 과장이 아닙니다. 몸에 비해 머리가 큰 아이, 반면 손, 발 등 다른 신체 부위는 작습니다. 2004년 영양가가 거의 없는 엉터리 분유가 유통돼 갓난아기 13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대두증에 걸렸습니다. 폐타이어와 신발 가죽 등으로 만든 가짜 버블티 알갱이도 있습니다. 我们确定呢，这个细体显示的这些那个圆形的不易消化的那个物体呢，我们考虑就是珍珠奶茶里的珍珠。 종이로 만든 가짜 쌀과 무, 가짜 달걀에 비닐로 만든 가짜 해조류까지 정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看这些东西，看都撕不碎，看见了吗？就这么一点点，这么大的劲儿撕不断了都。 이처럼 가짜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지만 이번엔 중국 민심의 분노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에서는 지난 주말 백신이라는 단어가 무려 3억 2천만 번 넘게 등장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시진핑 주석은 해외 순방 중에도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엄벌을 지시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인간 도덕성의 마지노선을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짜 천국 중국에서 또다시 불거진 가짜 스캔들. 이번에는 진짜로 좀 달라질까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영화 스카이스크래퍼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모두 중년 남성의 화려한 액션이 흥행 요인인데요. 몸을 사리지 않는 두 주인공의 고개의 연기를 박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타워 크레인 맨손 등반은 기본. 5층 빌딩에 거꾸로 매달리고 공중으로 날아오릅니다. 영화 스카이스크래퍼의 드웨인 존슨입니다. 레슬러 출신인 이 46세 근육질 배우는 사촌 동생의 대역 도움을 받곤 하지만 대부분 직접 활극을 소화합니다. Thinking about that every second of every frame, of every action, of every moment, what that looks like. I don't trust anybody outside of this room. 1편부터 6편까지 22년간 미션 임파서블과 함께한 56세 톰 크루즈는 촬영장에 동행하는 대역에게 좀채 고개 연기를 넘기지 않습니다. I'm going to look down and I'll take it over the waterfalls. I enter it right away. Let's go. Back up, friends. 시속 160km 헬기에 와이어 하나만 단 채 매달리고 7,600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헤일로 점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There's a lot going on, and we just do the very best we can. But these are stunts that we're doing. They are dangerous, and we do it for the audience. 톰 크루즈는 난도 높은 액션에 뼈가 여러 번 부러졌다면서도 90살의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연기를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2018 TV조선 경영대상 시상식이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자치행정 부문에서 담양군과 보훈군, 영양군, 고객 만족 부문에서 토다이 코리아, 지속 가능 경영 부문에서 파나소닉 코리아가 선정되는 등 총 39개 기관과 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5회째인 TV조선 경영대상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후원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폭염은 날마다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 관측 장비로 경북 영천은 40도를 넘어섰고요. 충북 보은이 37.3도로 역대 최고 기온을 보이는 등 또 기상 관측 이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전국 특보 현황도 이례적인데요. 이렇게 진한 보라색으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제주에만 있고요. 내륙은 전부 폭염 경보입니다. 이 덥고 습한 공기에 햇살까지 뜨거워서 더위가 심한데요. 내일 경기와 강원의 북부 지역은 약한 비가 올 수는 있습니다만 이 역시도 더위를 식히기엔 한없이 부족하죠. 맑은 날씨에 자외선 주의하시고요. 내일도 데프리카라 불리는 대구는 38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만큼 곳곳이 덥겠습니다. 물론 열대야도 계속됩니다. 요즘 이 기온표는 마치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죠. 당분간 25도, 아침 기온 25도 이상, 낮 기온 35도 선에 이 기온이 크게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찔끔찔끔 비핵화 신용을 하는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결국 대북 제재 고삐를 다시 쥐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우리 국방부는 DMZ 내 감시초소 병력과 장비를 시범 철수한 후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 문제를 놓고 한미 간 이견의 틈새가 자꾸 넓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TV조선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